안녕하세요. 짬내서 뽕 뽑는 삼선 짬뽕 전승주입니다. 여러분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저는 지난 여름에 봤습니다. 재밌게 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고작 100년도 안 된 이야기라는 게 좀 씁쓸합니다. 또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1945년 8월이었거든요. 근데 딱 1년 전인 1944년 7월에 브레튼 우드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과 금태환을 결정을 했습니다. 강한 미국의 패권 그리고 기축통화가 달러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당연한 진리처럼 느껴지는데 고작 100년도 안 된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역사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두렵기도 합니다. 토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의 역할과 기원 그리고 기축통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가치의 측정, 그리고 교환의 매개체, 그리고 가치의 저장 수단입니다. 가치의 측정이라고 하면 여기 엄청 좋은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10만 원짜리야 그러면 얼마나 좋길래 10만 원이야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1인당 GDP가 10,000불이다 20,000불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치를 우리가 화폐를 통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체인 것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가치의 저장 수단, 내가 자산을 쌓고 싶어요. 근데 쌓으려고 해도 공간이 없으면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작은 화폐를 가지고 쌓는다면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화폐가 생기거나 또는 화폐가 필요하려면 사회가 꽤 발전돼 있어야 됩니다. 재화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요. 서로 재화들을 교환, 교역해야 되고 또 자산을 쌓을 만큼 경제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정도여야 사실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는 문명이 발달해야 생겨나게 됩니다. 갑자기 사회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4대 문명 기억하시나요? 저도 사실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4대 문명을 얘기해 보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이 네 가지입니다. 문명 초기에는 어떤 것들을 화폐로 사용했느냐 하면 소중한 것들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금, 은, 조개 껍데기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화폐로 사용했고요.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물건들에다가 금액을 새기거나 또는 이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무언것을 만들어서 화폐로 사용을 했습니다. 화폐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을 만드는 재료가 한정적이면 돈을 많이 찍어낼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4대 문명에서 화폐들이 발전을 하면 각인화폐와 주조화폐로 나뉘게 됩니다. 각인화폐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들에 가격을 새기는 겁니다. 또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어쨌든 소중한 물건들이 있어야 우리가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주조화폐는 우리가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 청동이나 종이 같은 것들에 금액을 써서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좀 대입을 해보자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본위 화폐와 명목 화폐로 나뉠 수가 있고 명목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 화폐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금본위가 제일 유명하죠. 소중한 금, 은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본위 화폐고 피아트 머니는 정부의 신용 그리고 권위로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본위화폐, 피아트 머니는 각자 확실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본위화폐를 가진 사회는 사회가 인구가 늘고 성장하게 되면 무조건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가 성장해서 물건이 10개 있던 게 100이 됐는데 부술 수 있는 돈은 1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건값이 다 10분의 1로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사회는 안정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이 나고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주조 앞에 피아트 머니를 사용하는 나라는 왕이나 대통령이 이제 돈을 막 뿌릴 수가 있고 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돈을 뿌리는 만큼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을 뿌리면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화폐를 늘리면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인플레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피아트 머니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사실 대부분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요. 결국 이래서 많은 나라들이 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인데요. 기원 전후의 이제 로마인데 로마는 귀족들이 사치하고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로마는 은화를 썼었는데 돈이 막 필요한데 금하고 은은 별로 없잖아요. 한정적이니까 한 일이 금하고 은화는 유진하되 금 함량, 은 함량을 계속 낮추게 됩니다. 대신 동을 쓴다던가 그래서 자기네 갖고 있는 금과 은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찍을 수 있게 되고요. 결국 그래서 물가가 높아졌고 사회가 불안정해졌고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근대로 넘어와서 기축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중심이 되는 통화인데요. 사실 다 쪼개져 있고 알아서 생활하면 기축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역도 많이 해야 되고 물건만 교역하는 게 아니라 금융도 꽤 발전돼 있어야 사실 이 기축통화라는 것이 필요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대항해 시대가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4대 문명이 대부분 아프리카, 유라시아 대륙 여기에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 그래서 계속 발전을 했었는데 이 유럽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찾으러 이제 대서양을 따라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금 찾으러 간 거였거든요. 아메리카 대륙 가면 금이 많다. 사실 유럽의 입장에서 금, 은은 그냥 돈이었습니다. 거기 돈이 막 땅속에 있다고 하니 하러 가야지 해서 금을 찾으러 갔는데요. 금이 있긴 했지만 엄청난 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볼리비아 포토시라는 곳에 은광이 있었고 여기서 엄청난 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금, 특히 많은 은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럽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됐고 이때부터 유럽은 활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게 되면서부터 유럽이 이제 팽창하고 번성을 한 점도 있는데 이때부터 제대로 투기와 투자가 이제 성행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충분히 돈이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에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상당히 죄악시했던 것, 이자를 받고 이 돈놀이하는 것, 금융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악시해 왔는데 일단 근대로 넘어왔고 이런 풍부한 유동성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투자와 투기가 활발해지고 금융업이 커집니다. 앞서 제가 이제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적으로 교역 플러스 금융업이 활성화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역은 사실 계속 많이 활성화된 편이었는데 여기다가 제대로 금융업이 자리 잡게 된 시기가 이 대항해 시대 이후입니다. 먼저 기축통화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축통화 요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트리핀 교수가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것은 딜레마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딜레마는 뭐냐면 유동성 플러스 신뢰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 어디서든 이 통화를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면 이거 믿을 수 있어? 하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이것을 만드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역과
금융인데요. 보통 이제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무역적자국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 나라 저 나라 물건을 많이 사줘서 내가 통화를 주면서 내 통화가 여기저기 퍼져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교역이 안 되면 금융을 통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통화를 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신뢰성은 기본적으로 강한 패권, 강한 군사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신용이 있으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본위제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던가 뭔가 아주 내가 이 나라 통화를 쓰고 이 나라에 가서 이거 줄게, 소중한 물건을 줘 하는 그런 소중한 물건들이 풍부하게 있으면 사실 이 신뢰성도 충족이 되게 됩니다. 트리핀 교수가 딜레마라고 한 것은 이 유동성과 신뢰성을 다 갖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고요. 앞서 보시다시피 역사 속에서도 유동성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본위제를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항상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고 신뢰성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조절해야 이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축통화의 시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그 길더화부터가 기축통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네덜란드 앞에 이제 스페인이 콜럼버스 시켜가지고 금을 캐와라고 하진 않았지만 신대륙을 발견해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스페인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교역과 금융이 완전히 안정된 시기는 17세기 네덜란드 때부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기축통화 역할을 만족하려면 교역과 금융 모두 활성화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때부터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여지고요. 17세기 네덜란드는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근면하다고 칭송을 받았고 문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아담 스미스가 너무 낮아진 네덜란드의 금리를 보고 부럽고 칭송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무역의 40%에서 길더화가 쓰여졌습니다. 다음 패권을 넘겨받은 거는 너무도 잘 아시는 영국이고요. 영국이 이제 뭐 해상권도 장악하고 산업혁명도 하면서 200년이나 패권과 기축통화를 유지합니다. 영국이 1816년도에 금본위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 금본위제, 그러니까 있는 만큼만 써야 되는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본위제를 도입했다는 거는 우리가 절제하겠다라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역시나 전쟁을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고 영국도 1900년대 초반에 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도 퇴락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달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영국에서 미국으로 힘이 이동을 했고요. 확실하게 결정한 거는 1944년 브레튼 우즈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고 1온스당 35달러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뭔가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계속 앞서 보셨다시피 뭔가 있는 만큼만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미국도 일단 베트남 전쟁도 하고 막 돈을 쓰면서 결국은 이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정지를 선언합니다. 앞서 계속 보셨다시피 뭔가 태환을 정지하게 되면 본위제를 포기하게 되면 항상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수순이 그러한데 미국이 신박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유 값을 달러에 연동시키게 되는 거고요. 또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뭔가 도전이 있겠죠.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과 기축통화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다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91년에 소련이 망했고요. 90년도 이후에 일본 경제는 쇠락했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도 거의 꼬꾸라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화의 패턴을 만드는 것도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근본위제를 포기한 80년대부터
진짜로 시장에서 달러화가 움직였는데요. 80년대 이후에 달러는 강약의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달러를 의심하게 되면 5, 6년 정도 달러 강세기를 만들고, 또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달러가 없잖아요. 다시 10년 정도 교역을 잘해주던가 아니면 금리를 내리던가 하면서 달러를 약하게 했다가, 사람들이 또 달러 다 망하겠네 하면 다시 또 강하게 했다가. 강하게 하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 또는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달러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중국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팬데믹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정부 부채를 보면 GDP 대비로 하면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앞서 이제 역사 속에서 보셨다시피 나라가 너무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역사들을 미국이 모르지 않겠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 보면은 중국의 지위가 미국 다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패권을 잃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의 행동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유지 또는 강화하려면 할 수 있는 행동은, 예를 들면 근본위제를 다시 복귀하거나 또는 군사력을 더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강해지거나, 그러니까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법, 군사력을 더 키우거나 근본위제로 돌아가거나.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금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지금 팽창시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계속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예측되는 미국의 행동은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결국 대안을 없애는 거고요. 다른 나라 쇠락시키면서 자기의 상대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세계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당분간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너무 길고 장황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즐거운 가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